태국 붕괴 직전 한국이 살렸습니다. 이건 외교 이야기 아닙니다. 동정도 지원도 아닙니다. 전면전이 시작된 뒤 단 6시간 만에 전세가 뒤집힌 이야기입니다. 태국은 밀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태국이 선택한 건 회의도 성명도 아니었습니다. 즉시 바꾼 건 무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 하나로 전장의 흐름이 멈췄고 공격이 끊겼으며 상대는 더 이상 앞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6시간 동안 전장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왜 이 사건이 한국의 이름을 다시 보게 만들었는지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왜 태국과 캄보디아가 갑자기 전쟁까지 하게 됐는지부터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두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랫동안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특히 국경에 있는 프레아 비헤아르라는 사원 때문에 수백 년을 다퉜는데 이 사원이 도대체 누구 땅이냐를 놓고 1962년에는 국제사법재판소까지 갔을 정도로 심각한 분쟁이었습니다. 그때 재판에서 캄보디아가 이기긴 했는데 태국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그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틈만 나면 양쪽에서 총성이 울렸던 곳이에요. 그래도 그동안은 좀 싸우다가 말고 그랬는데 2025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캄보디아에 새로운 지도자가 들어섰거든요. 훈센이라고 무려 38년 동안이나 캄보디아를 철권 통치했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2023년에 갑자기 자기 아들한테 권력을 넘겼어요. 아들 이름이 훈마넷인데 이 사람 배경이 좀 특이합니다. 캄보디아 사람인데 미국 웨스트포인트를 나왔어요. 웨스트포인트가 뭐냐면 우리나라로 치면 육군사관학교인데 미국에서 제일 엘리트 장교들을 키워내는 곳이거든요. 1999년에 졸업했으니까 완전히 미국식 교육을 받은 사람이고 당연히 아버지 훈센보다는 미국하고 훨씬 가깝게 지내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훈마넷이 권력을 잡고 나서 미국하고 군사협력을 엄청나게 늘렸는데요. 무려 8년 만에 미군이 캄보디아 땅을 밟았고 올해는 합동군사훈련까지 다시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중국이 공들여서 개보수해준 레암 해군기지에 미국 군함이 떡하니 들어갔을 정도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거고 속이 얼마나 쓰렸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기는데요. 미국하고 이렇게 가까워진 캄보디아가 왜 갑자기 태국을 공격했을까요? 태국도 엄연히 미국 동맹국인데 말이에요. 이게 단순한 국경 싸움이 아니라는 증거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제가 미국 국방부 쪽 사람들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올해 5월에 캄보디아하고 태국 사이에 긴장이 처음 시작됐을 때 캄보디아군 대표단이 하와이에 있는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를 방문했습니다.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의 군 지도부를 미국이 불러다가 회의를 했다는 건데요. 보통 미국이 평화를 원하면 싸우는 양쪽을 다 만나거나 아니면 둘 다 안 만나거든요. 그런데 한쪽만 부른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저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는데 나중에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태국군이 캄보디아군 통신을 감청했는데 영어를 쓰는 외국인 목소리가 녹음된 거예요. 캄보디아 군인들이 작전을 수행하는데 영어로 지시를 내리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캄보디아군이 갑자기 사용하기 시작한 드론이 있었는데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쓰이는 것과 완전히 똑같은 최신형이었어요. 아시겠지만 드론이라는 게 아무나 만들고 운용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거든요. 캄보디아 같은 나라가 독자적으로 그런 첨단 드론을 운용할 능력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군에 있으면서 분석한 바로는 이건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려고 설계한 분쟁이에요. 실제로 열흘 전에 미국 합참의장 브라운 장군이 공개적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중국에게 여러 방면에서 동시에 딜레마를 만들어야 한다고요. 태국이 미국 동맹국이긴 한데 중국 무기도 좀 사거든요. 전차도 중국제를 쓰고 있고 잠수함도 중국에서 사려고 했었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눈엣 가시였을 텐데 이번 분쟁을 통해서 중국 무기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태국이 더 이상 중국 쪽으로 기울지 못하게 막으려는 의도가 있었던 거죠. 어쨌든 캄보디아가 왜 싸움을 걸었는지는 이 정도로 해두고요. 이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11월 10일이었는데요. 태국 군인들이 평소처럼 국경 순찰을 하고 있었어요. 매일 똑같이 다니던 길인데 갑자기 땅에서 지뢰가 터졌습니다. 지뢰라는 게 땅속에 묻어놓는 거잖아요. 어제까지 멀쩡하게 걸어다녔던 길에서 오늘 갑자기 지뢰가 터졌다는 건
누군가 밤사이에 몰래 파묻었다는 뜻이거든요. 태국군은 캄보디아가 일부러 도발한 거라고 확신했고 캄보디아는 당연히 자기들이 한 짓이 아니라고 발뺌했습니다. 그러다가 12월 초에 상황이 갑자기 확 커졌는데요. 캄보디아가 느닷없이 대포하고 다연장 로켓을 마구 쏘기 시작한 겁니다. 다연장 로켓이라는 게 뭐냐면 로켓을 한 발씩 쏘는 게 아니라 수십 발을 한꺼번에 퍼붓는 무기예요. 한 번 발사하면 넓은 지역을 순식간에 초토화시킬 수 있는 무시무시한 화력을 가진 물건이거든요. 이 로켓들이 태국 국경 마을에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민간인들이 죽고 다쳤어요. 집이 무너지고 거리에 시체가 나뒹굴었습니다. 태국 국민들이 분노가 폭발했는데 우리 군은 도대체 뭐 하고 있느냐는 거였죠. 태국 정부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본격적인 반격을 결정했는데요.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캄보디아가 생각보다 훨씬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태국이 압도적으로 우세합니다. 태국군이 36만 명이고 캄보디아군은 12만 명이니까 병력이 3배 차이가 나고요. 국방 예산도 태국이 58억 9천만 달러인데 캄보디아는 고작 8억 6천만 달러밖에 안 돼서 거의 7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전투기만 봐도 태국은 70대가 넘는데 캄보디아는 놀랍게도 전투기가 단 한 대도 없어요. 그러면 태국이 눈 감고도 이길 것 같잖아요. 근데 전쟁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캄보디아한테 태국보다 많은 게 딱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다연장 로켓이에요. 태국이 60대 정도 갖고 있는데 캄보디아는 76대에서 80대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왜 무서운 물건이냐면 다연장 로켓은 정밀하게 한 지점을 맞히는 무기가 아니라 그냥 특정 지역에 포탄비를 무차별적으로 퍼붓는 무기예요. 훈련이 부족한 군대라도 대충 방향만 맞춰서 발사 버튼 누르면 되니까 캄보디아군 수준에서도 얼마든지 운용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캄보디아는 지형적으로 유리한 고지에다가 요새를 잔뜩 구축해놨어요. 국경 근처에 커다란 카지노 건물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이 건물들을 군사기지로 싹 개조해버린 겁니다. 카지노 건물이 왜 군사기지로 쓰기 좋으냐면요. 일단 철근 콘크리트로 아주 튼튼하게 지어져 있고 도박장이다 보니까 내부 홀이 엄청 넓어서 무기하고 병력을 숨기기에 딱 좋거든요. 거기다가 산악 지형 위에 지어져 있어서 하늘에서 폭격하기도 까다롭고 땅에서 접근하기는 더더욱 힘든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 카지노들의 진짜 정체였어요. 겉으로는 도박장 간판을 달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중국 삼합회라는 거대 범죄 조직하고 캄보디아 부패 권력이 손을 잡고 만든 범죄 소굴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한테 전화해서 사기치는 보이스피싱 콜센터가 바로 여기 있었고요.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온라인 스캠 사기를 치는 총본산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한국인 피해자만 해도 수천 명이 넘었습니다. 캄보디아 군부는 이 범죄 조직들한테 뒷돈을 받고 대신 보호해주는 역할을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카지노가 군사기지로도 쓰이고 범죄 본거지로도 쓰이는 그야말로 악의 소굴이었던 겁니다. 태국 입장에서는 이 카지노들을 당장이라도 부숴버리고 싶었는데 큰 문제가 있었어요. 일단 엄연히 캄보디아 영토에 있는 건물이라서 함부로 공격하기가 어려웠고요. 결정적으로 산악 지형에 위치해 있어서 일반 폭탄으로는 정밀하게 타격하는 게 불가능했거든요. 일반 폭탄이라는 게 그냥 비행기에서 떨어뜨리는 철덩어리예요. 목표물 바로 위까지 날아가서 떨어뜨려야 겨우 맞힐 수 있는데 그러려면 적의 방공망을 뚫고 깊숙이 들어가야 합니다. 캄보디아가 중국한테서 사들인 방공 미사일이 있었는데요. 사거리가 40km 정도 되는 물건이었어요. 이 범위 안에 태국 전투기가 들어가는 순간 격추당할 위험이 매우 높았습니다. 결국 태국은 최악의 딜레마에 빠졌어요. 공격을 하자니 소중한 조종사 목숨이 위험하고 그렇다고 안 하자니 캄보디아 로켓에 우리 국민들이 계속 죽어나가고 있고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태국 공군 지휘부가 창고 깊숙한 곳에서 뭔가를 꺼내왔어요. 한국에서 얼마 전에 사온 물건이었는데 아직 실전에서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거였거든요. 과연 실제 전투에서도 제대로 작동할지 솔직히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태국의 운명이 이 한국에서 온 무기에 달려 있었습니다. 태국 공군이 창고에서 꺼내온 그 무기가 바로 KGGB라는 한국산 정밀 유도 폭탄이었습니다. KGGB라는 이름이 뭔 뜻이냐면요. 풀어서 설명드리면 코리아 GPS 가이디드 밤의 줄임말인데
쉽게 말해서 한국이 만든 GPS 유도 폭탄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냥 평범한 유도 폭탄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유도 폭탄은 목표물에서 한 10km에서 길어야 20k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투하해야 하거든요. 미국이 만든 제이담이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도 폭탄이 그 정도 사거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만든 KGB는요, 무려 100km 밖에서 쏠 수 있어요. 미국 것보다 5배나 더 먼 거리에서 공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하냐고요? 비결은 바로 날개에 있습니다. KGB에는 접이식 활공 날개라는 게 달려 있어요. 폭탄이 비행기에서 떨어지는 순간 이 날개가 쫙 펼쳐지면서 마치 글라이더처럼 하늘을 날아가는 거예요. 높은 고도에서 떨어뜨리면 이 날개를 타고 100km도 넘게 멀리 활공해 나갈 수 있거든요. 거기다가 GPS 유도 장치까지 달려 있어서 목표물 좌표만 입력해주면 알아서 스스로 찾아갑니다. 조종사가 해야 할 일이라고는 그저 안전한 거리에서 폭탄 투하 버튼 누르고 유유히 기지로 돌아오는 것뿐이에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전투기 조종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예전 같았으면 적 방공망을 목숨 걸고 뚫고 들어가서 목표물 바로 위까지 날아가야 했어요. 그 과정에서 적 미사일한테 맞아서 전사하는 조종사들이 수없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KGB가 있으면 적 미사일이 아무리 발버둥쳐도 닿지 않는 100km 바깥에서 느긋하게 공격할 수 있으니까 조종사 목숨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안전해지는 겁니다. 이 물건을 한국항공우주산업, 우리가 보통 KAI라고 부르는 회사에서 개발했는데요. 개발 과정이 정말 눈물겹습니다. 제가 나중에 한국 엔지니어들을 직접 만나서 들은 얘긴데요. 처음에 미국한테 기술 이전을 요청했더니 칼같이 거절당했대요. 유도 폭탄 기술은 최고급 군사 기밀이라면서요. 그래서 한국이 이를 악물고 독자 개발을 시작했는데 몇 년을 밤낮 없이 고생하면서 결국 해내고야 말았습니다. 그것도 미국 것보다 사거리가 5배나 긴 물건을 말이에요. 스승을 뛰어넘은 셈이죠. 그리고 KGB한테는 또 다른 엄청난 장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미 갖고 있는 일반 폭탄에다가 유도 키트만 씌우면 바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마크 80이라는 500파운드짜리 표준 폭탄이 있어요.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폭탄인데 이게 원래는 그냥 아무 기능 없는 쇳덩어리거든요. 근데 여기다 KGB 키트를 쏙 씌워주기만 하면 순식간에 100km를 날아가는 똑똑한 정밀 유도 폭탄으로 변신하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폭탄을 통째로 살 필요 없이 키트만 사면 되니까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절약돼요. 태국 공군이 바로 이 KGB를 창고에서 꺼내온 겁니다. 2024년 7월에 한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했는데 아직까지 실전에서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었어요. 훈련은 여러 번 했지만 진짜 전쟁터에서 적을 상대로 쏴보는 건 이번이 완전히 처음이었거든요. 과연 실전에서도 제대로 작동할까? 지휘부부터 조종사들까지 모두가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2월 10일 새벽이었는데요. 태국 공군 F-16 전투기 6대가 굉음을 내며 활주로를 박차고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첫 번째 목표물은 톰마다 카지노라는 건물이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범죄 소굴이자 캄보디아군 임시 사령부로 쓰이던 바로 그곳입니다. 8층짜리 거대한 콘크리트 건물인데요. 꼭대기층에 중화기를 잔뜩 설치해놓고 태국 쪽을 향해 총구를 겨누고 있었어요. 높은 데서 쏘니까 사거리가 엄청 늘어나서 태국 민간인들이 사는 마을까지 사정권 안에 들어왔던 겁니다. F-16 편대가 캄보디아 방공망 경계선에서 100km 떨어진 지점까지 날아갔습니다. 조종사가 조종석 계기판에서 목표물 좌표를 차분하게 입력하고 나서 폭탄 투하 버튼을 눌렀어요. KGB가 비행기 날개 아래에서 분리되면서 공중으로 떨어져 나갔는데 그 순간 접혀있던 활공 날개가 쫙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폭탄이 놀라운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산을 따라서 휘감아 돌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KGB만의 특별한 능력인데요. 그냥 직선으로만 날아가는 게 아니라 지형 굴곡을 따라서 곡선으로 비행하면서 목표물을 찾아갈 수 있거든요. 산 뒤에 꽁꽁 숨어있는 시설도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폭탄이 산등성이를 휘돌아서 카지노 건물을 향해 날아갔어요. 그리고 건물 정중앙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관통해버렸습니다. 노린 곳이 어디였냐면요. 엘리베이터가 지나가는 건물 중앙부예요. 건물 구조를 좀 아시는 분들은 이해가 되실 텐데
엘리베이터 통로가 있는 중앙 코어 부분이 사실상 건물 전체를 지탱하는 척추 역할을 합니다. 이 척추를 부러뜨리면 아무리 튼튼한 건물도 안에서부터 와르르 무너지거든요. KGGB가 바로 그 급소를 귀신같이 정확하게 때린 거예요. 8층짜리 거대한 콘크리트 건물이 중심부부터 폭삭 주저앉기 시작했습니다. 캄보디아군이 지하에 벙커처럼 만들어 놓은 층에 숨어있던 병사 6명이 미처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즉사했고요. 사령부 기능이 완전히 마비돼 버렸습니다. 태국 국방부가 며칠 후에 작전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F-16 조종석에서 촬영한 화면을 보니까 조준점이 건물 한가운데 정확히 고정되어 있는 게 보였어요. 마치 할리우드 전쟁 영화에서나 보던 장면이 현실에서 그대로 펼쳐진 겁니다. 이 영상이 공개되자 태국 국민들이 열광했어요. 드디어 우리 군대가 제대로 된 한방을 날렸다고요.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중요한 목표물은 따로 있었거든요. 바로 짜이 줄리 교량이라는 다리였어요. 이 다리가 왜 그렇게 중요했냐면요. 캄보디아군이 최전방으로 무기하고 탄약하고 식량하고 병력을 실어 나르는 유일한 통로였기 때문이에요. 이 다리 하나만 끊어버리면 캄보디아 최전선 부대가 후방과 완전히 단절되는 겁니다. 군대라는 게 보급이 끊기면 끝이에요. 탄약이 떨어지고 밥이 떨어지면 아무리 용감무쌍한 군인이라도 결국 손을 들 수밖에 없거든요. 문제는 이 다리가 캄보디아 영토 아주 깊숙한 곳에 있었다는 겁니다. 국경에서 자그마치 40km 이상 떨어진 위치였어요. 캄보디아 방공망 한복판이었습니다. 일반적인 폭탄으로는 절대로 공격할 수 없는 거리였어요. 12월 13일 아침 동이 트기 전이었는데요. F-16 두 대가 다시 활주로를 달려 힘차게 이륙했습니다. 이번에도 날개 아래에 KGGB를 장착하고 있었어요. 조종사들이 안전거리까지 날아간 다음 침착하게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첫 번째 폭탄이 정확하게 다리 한쪽을 강타했어요. 굉음과 함께 차선 하나가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완전히 끊어지지는 않았어요. 나머지 차선이 아직 살아있어서 차량들이 여전히 건너다닐 수 있었거든요. 태국군은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날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F-16이 다시 엔진을 걸고 출격했어요. 두 번째 폭탄이 다리 정중앙 부분을 정밀하게 타격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리가 완전히 두 동강이 났어요. 캄보디아 현지 기자가 다음날 아침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취재를 했는데요. 다리 한가운데가 완전히 내려앉아서 강물 속으로 쑥 빠져버린 상태였습니다. 양쪽 끝이 허공에 덩그러니 매달려 있을 뿐 도저히 연결이 불가능한 참혹한 모습이었어요. 그 기자가 찍은 영상이 인터넷에 퍼졌는데 처참하게 부서진 콘크리트 잔해가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아침에 한 번 때리고 저녁에 한 번 더 때리고 단 두 번의 외과 수술 같은 정밀 타격으로 캄보디아군의 핏줄과도 같았던 보급선이 완전히 끊어져 버린 겁니다. 이 소식이 전선에 퍼지자 캄보디아 최전방 부대의 공포가 급속도로 번져나갔어요. 보급이 끊겼다는 건 시간 문제로 굶어 죽거나 탄약 다 떨어져서 손들고 항복하거나 둘 중 하나라는 뜻이거든요. 실제로 며칠 지나지 않아서 캄보디아 병사들이 무기를 내팽개치고 줄줄이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태국 언론들이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한국이 보내준 선물이 전쟁의 판도를 송두리째 바꿔놨다고요. 태국 타이라트 뉴스라는 대형 방송사에서 이 작전을 특집으로 자세하게 다뤘는데요. 흥분한 앵커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F-16이 알을 낳았다. 한국에서 날아온 알이 다리를 완전히 박살냈다고요. 태국에서는 폭탄을 떨어뜨리는 걸 알을 낳는다고 재미있게 표현하거든요. 그 알을 낳아준 게 바로 한국이라는 거였어요. 태국 국민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뜨거움 그 자체였습니다. 인터넷 댓글창이 폭주했는데 이런 내용들이 쏟아졌어요. 한국에서 보내준 선물 정말 너무너무 고마워요. 이건 정말 멋진 무기예요. 총알 하나하나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하고 효율적이며 목표물을 백발백중 완벽하게 명중시키니까 보고 있으면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놀랍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힘든 시기에 보여주는 진정한 친구의 우정입니다. 태국 국민들은 이 은혜를 절대로 죽어도 잊지 않을 겁니다. 심지어 이런 댓글까지 있었어요. 앞으로 우리나라는 한국으로부터 무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제발 미국에만 너무 의존하지 마세요. 미국 공군에서 30년을 복무한 저한테는 솔직히 좀 뼈아픈 말이었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KGGB가 이번 전투에서 보여준 압도적인 성능은 정말이지 놀라운 수준이었거든요.
여기서 제가 하나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점이 있어요. KGB의 진짜 무서운 점은 단순히 멀리서 쏠 수 있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 무기가 갖고 있는 또 하나의 결정적인 강점이 있는데요. 바로 통합의 용이성이라는 겁니다. 무기를 전투기에 달려면 통합이라는 복잡한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거든요. 쉽게 설명드리면 폭탄이랑 전투기 컴퓨터를 연결해서 서로 대화할 수 있게 만드는 작업이에요. 조종사가 조종석에서 좌표를 입력하면 그 정보가 날개 밑에 달린 폭탄한테 정확하게 전달돼야 하잖아요. 이게 말로 하면 간단한데 실제로는 엄청나게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입니다. 새 무기 하나 붙이는 데만 몇 년씩 걸리기도 해요. 그런데 KGB는 이걸 무선으로 해결했습니다. 복잡하게 전선 깔고 배선 공사하고 할 필요 없이 태블릿 컴퓨터 하나로 폭탄하고 직접 통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 전투기에도 놀라울 정도로 쉽고 빠르게 장착할 수 있어요. 태국 F-16에 금방 달았듯이 다른 어느 나라 전투기에도 뚝딱 붙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해외에 수출할 때 어마어마한 장점이 되는 거죠. 사실 태국군도 처음에는 KGB를 그렇게 많이 사지 않았어요. 솔직히 한국 무기가 이 정도로 뛰어날 줄은 몰랐거든요. 주문량이 적다 보니까 금세 재고가 바닥났다고 합니다. 12월 들어서 전면전이 터지니까 KGB가 동나버려서 할 수 없이 이스라엘에서 만든 유도폭탄을 가져다 쓰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제품은 사거리가 KGB보다 훨씬 짧아서 조종사들이 훨씬 더 위험한 거리까지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지금 태국 정부는 한국에 KGB 대량 추가 주문을 넣어놓은 상태라고 해요. 제가 지난달 태국 방산 전시회에 갔을 때 현지군 관계자한테 직접 들은 얘긴데요. KGB에 대한 현장의 평가가 하늘을 찌를 정도로 좋고 대규모 추가 구매가 사실상 확정됐다고 했어요. 정확한 수량이나 계약 날짜는 군사 기밀이라서 말해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KGB 덕분에 태국은 하늘에서의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범죄자들의 소굴이자 적 사령부였던 카지노를 가루로 만들어버렸고요. 적의 생명선이나 다름없던 보급로를 깔끔하게 끊어버렸으니까요. 그런데 전쟁이라는 게 하늘에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캄보디아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보유하고 있던 다연장 로켓을 총동원해서 태국 국경 지역을 향해 계속 미친 듯이 포탄을 쏟아부었거든요. 정밀도는 떨어지지만 일단 양으로 밀어붙이는 전략이었죠. 태국으로서는 하늘에서 거둔 값진 승리를 반드시 땅에서도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한국에서 건너온 두 번째 무기가 전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늘에서 아무리 두들겨 패도 그것만으로는 전쟁을 끝낼 수가 없었거든요. KGB가 하늘에서 맹활약하는 동안 캄보디아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캄보디아는 전투기가 한 대도 없어서 공중전은 애초에 포기한 상태였는데요. 대신에 자기들이 숫자에서 앞서는 다연장 로켓으로 승부를 걸었어요. 중국에서 사들인 PH-L3이라는 최신형 다연장 로켓이 있었는데 이게 한 번에 로켓 12발을 동시에 쏟아부을 수 있는 무시무시한 화력을 가진 물건이거든요. 사거리도 무려 150km나 돼서 캄보디아 영토 깊숙한 곳에서 쏴도 태국 국경 마을까지 충분히 닿았습니다. 거기다가 구소련 시절에 만들어진 BM-21이라는 다연장 로켓도 48문이나 보유하고 있었어요. 이건 좀 구식이긴 한데. 한 번 발사하면 40발이 동시에 날아가니까 그야말로 불비가 쏟아지는 거죠. 캄보디아군은 이 로켓들을 정글 속에 교묘하게 숨겨놨다가 기습적으로 발사하고는 재빨리 도망가서 다른 곳에 숨는 게릴라 전술을 썼습니다. 쏘고 튀고를 반복하는 거예요. 정밀하게 특정 목표물을 맞히는 건 아니지만 어차피 그럴 필요도 없었어요. 그냥 태국 국경 마을 방향으로 대충 겨냥해서 수십 발씩 퍼부으면 그 중에 몇 발은 민간인 거주 지역에 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태국 쪽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로켓 파편에 맞아서 죽는 민간인이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했고요. 국경 지역 주민들 수만 명이 집을 버리고 피난길에 올랐어요. 태국 정부 입장에서는 KGB로 적의 사령부랑 보급로를 끊어놓긴 했는데 당장 국민들이 죽어나가는 걸 막지 못하고 있으니까 여론이 점점 험악해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게릴라식 로켓 공격을 막기가 정말 어렵다는 거였어요. 다연장 로켓이라는 게 트럭에 발사대를 싣고 다니면서 아무 데서나 쏠 수 있거든요. 정글에 숨어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로켓 퍼붓고
5분 만에 사라져버리니까 아무리 좋은 정찰 장비를 가져다 놔도 찾아내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설령 위치를 포착했다 해도 F-16이 출격해서 그 위치에 도착할 때쯤이면 이미 적은 저 멀리 도망가 버린 뒤에요. 태국 공군 지휘부가 머리를 싸매고 고민했습니다. F-16은 성능은 좋은데 덩치가 크고 운용비가 비싸서 아무 때나 막 띄울 수가 없거든요. 1시간 비행하는 데 드는 비용이 우리 돈으로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되니까 24시간 내내 하늘에 띄워놓을 수가 없는 노릇이었어요. 그런데 우리한테 F-16 말고 다른 비행기가 있지 않으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바로 T-50TH 골든 이글이었어요. T-50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이게 원래는 훈련기입니다. 전투기 조종사가 되려면 처음부터 F-16 같은 고성능 전투기를 몰 수는 없고 단계별로 훈련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때 쓰는 비행기가 훈련기예요.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미국 로키드 마틴이랑 손잡고 개발한 건데 세계 최초의 초음속 훈련기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습니다. 초음속이라는 게 뭐냐면 소리보다 빠르다는 뜻이에요. 총알이 날아가는 것보다 빠른 속도로 하늘을 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 훈련기를 개발하면서 야심찬 계획을 하나 세웠어요. 그냥 훈련만 시키는 비행기로 끝내지 말고 여기다 무장을 달아서 실제 전투에도 쓸 수 있게 만들자는 거였죠. 그래서 탄생한 게 TA-50이랑 FA-50인데요. TA-50은 훈련기에 폭탄 투하 능력을 추가한 경공격기이고 FA-50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공대공 미사일까지 달 수 있게 만든 경전투기예요. 태국이 바로 이 T-50 시리즈를 한국에서 사들였습니다. 정식 명칭이 T-50TH인데 TH는 타이랜드의 약자예요. 태국 맞춤형으로 개조했다는 뜻이거든요. 2015년부터 도입을 시작해서 현재 12대를 운용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주로 조종사 훈련용으로만 썼습니다. 실전에 투입해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태국 공군 지휘부가 기발한 생각을 한 겁니다. T-50TH가 F-16보다 운용비가 훨씬 싸거든요. 1시간에 3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요. F-16의 3분의 1 수준이죠. 게다가 덩치가 작고 가벼워서 이착륙도 빠르고요. 소규모 기지에서도 운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F-16은 큰 작전에 투입하고 T-50TH는 국경 순찰이랑 긴급 대응했으면 딱이겠다는 판단을 한 거예요. 12월 중순이었는데요. 태국 공군이 T-50TH 편대를 국경 인근 전진기지에 배치했습니다. 평소에는 후방훈련기지에 있던 비행기들을 최전방으로 끌고 온 거예요. 캄보디아 입장에서는 이게 엄청난 압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진기지에서 국경까지 비행시간이 채 10분도 안 걸리거든요. 로켓 발사 징후가 포착되는 순간 T-50TH가 바로 출격해서 달려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예전처럼 느긋하게 쏘고 도망갈 시간이 없어진 겁니다. 캄보디아군 지휘부가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정글에서 로켓 발사 준비를 하고 있으면 언제 T-50TH가 날아올지 몰라서 신경이 곤두서는 거죠. 실제로 발사 직전에 태국 전투기 소리가 들리면 허겁지겁 장비 버리고 도망치는 일이 빈번해졌습니다. 로켓을 제대로 쏘지도 못하고 달아나느라 바빴어요. 제가 군사 전문가로서 감탄한 건 바로 이 심리전 효과였습니다. T-50TH가 실제로 폭탄을 떨어뜨리지 않아도 그냥 국경 위를 날아다니는 것만으로 캄보디아군 작전을 마비시킬 수 있었거든요. 24시간 언제든 출격할 수 있는 비행기가 코앞에 대기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적에게는 엄청난 공포인 거예요. 군사 용어로 이걸 존재만으로 억제한다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T-50TH의 진가는 며칠 후에 제대로 발휘됐습니다. 12월 17일 오후였는데요. 태국군 정찰대가 캄보디아 국경 근처 정글에서 수상한 움직임을 포착했어요. 위성사진을 분석해보니까 다연장 로켓 발사대 3문이 발사 준비를 하고 있는 게 확인됐습니다. 이 로켓들이 발사되면 또다시 태국 민간인들이 죽게 생겼어요. F-16을 출격시키자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F-16이 있는 후방 기지에서 국경까지 날아오려면 최소 20분은 걸리는데 로켓 발사는 5분 안에 끝나거든요. 그때 전진기지에 대기하고 있던 T-50TH 2대가 긴급 출격 명령을 받았습니다. 조종사들이 이륙해서 목표 지점까지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이 고작 7분이었어요. 캄보디아군이 로켓 발사 준비를 마치고 막 발사 버튼을 누르려던 찰나였습니다.
T-50TH가 나타나서 정글 위를 저공으로 휩쓸고 지나갔어요. 캄보디아 병사들이 혼비백산에서 달아났고 로켓 발사대는 그 자리에 버려졌습니다. 태국군 특수부대가 나중에 그 현장에 가보니까 로켓에 이미 좌표가 입력되어 있었는데요. 태국 국경 마을 한가운데를 겨냥하고 있었다고 해요. 하마터면 또 수십 명이 죽을 뻔했던 겁니다. 이 사건 이후로 T-50TH의 명성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태국 언론들이 앞다퉈서 보도했는데요. 한국산 훈련기가 우리 국민을 구했다고 대서특필했어요. 인터넷에는 T-50TH를 찬양하는 글이 쏟아졌고요. 어떤 사람은 이제 F-16은 필요 없다. T-50만 더 사면 된다는 과격한 주장까지 했습니다. 물론 그건 좀 과장된 얘기지만 그만큼 T-50TH가 태국 국민들 마음속에 확실하게 각인됐다는 뜻이에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T-50의 진짜 대단한 점은 가성비입니다. F-16 한 대 가격이면 T-50을 두세 대 살 수 있거든요. 운용비도 3분의 1밖에 안 들고요. 그런데 성능은 구형 전투기 못지않아요. 초음속으로 날 수 있고 정밀 유도 무기를 장착할 수 있고 최신 레이더도 달려 있습니다. 가난한 나라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얼마나 매력적인 물건이겠어요. 최첨단 F-35는 꿈도 못 꾸고 F-16도 너무 비싸서 몇 대 못 사는 나라들이 전 세계에 수두룩합니다. 그런 나라들한테 T-50 시리즈는 그야말로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예요. 돈은 적게 들이면서도 어느 정도 수준의 공군력을 갖출 수 있게 해주니까요. 실제로 T-50은 한국 방위산업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수출 품목 중 하나가 됐습니다. 태국 말고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라크, 폴란드 같은 나라들이 줄줄이 사갔어요. 지금까지 전 세계에 팔린 대수가 200대 가까이 됩니다. 단일 기종으로 이 정도 수출 실적을 올린 한국 무기가 또 없거든요. 이번 태국-캄보디아 전쟁은 T-50의 실전 능력을 전 세계에 증명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훈련기라고 무시당하던 비행기가 실제 전쟁터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해낸 거예요. 이 소식이 퍼지면서 T-50 구매를 검토하는 나라들이 더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특히 동남아시아하고 중동 쪽에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늘에서 F-16과 T-50TH가 완벽한 팀플레이를 펼치는 동안 바다에서도 결정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가 아무리 두들겨 맞아도 버틸 수 있었던 건 해상 보급로가 살아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이제 그 바다를 틀어막을 차례였습니다. 챕터 4 바다를 지배한 자 3,600만 4,800. 전쟁이라는 게 그냥 총 쏘고 폭탄 떨어뜨리는 것만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보급입니다. 아무리 용감한 군대라도 밥을 못 먹으면 싸울 수가 없고요. 탄약이 떨어지면 총이 그냥 쇳덩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는 상대방 보급선을 끊는 게 핵심이거든요. 태국군이 KGGB로 짜이 줄리 교량을 박살내면서 캄보디아군 육상 보급로는 완전히 막혔습니다. 그런데 캄보디아한테는 아직 다른 통로가 하나 남아 있었어요. 바로 바다였습니다. 캄보디아 남쪽에 시아누쿠빌이라는 항구 도시가 있는데요. 이게 캄보디아 유일의 대형 항구예요. 중국하고 교역하는 화물 대부분이 이 항구를 통해서 들어오거든요. 전쟁 물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에서 보내주는 무기랑 탄약이 배에 실려서 시아누쿠빌 항구로 들어오고 거기서 트럭에 옮겨 실어서 전선으로 보내는 거였죠. 육상 보급로가 끊겼으니까 이제 이 해상 루트가 캄보디아군 생존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태국 해군이 움직였습니다. 목표는 캄보디아 해안 완전 봉쇄였어요. 시아누쿠빌 항구로 들어가는 모든 선박을 막아서 캄보디아가 외부에서 보급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이 작전에 투입된 핵심 전력이 바로 푸미폰 아두냐댓이라는 군함이었습니다. 이름이 좀 긴데요. 태국 국왕 이름을 따서 지은 거예요. 이 배가 어디서 만들어졌냐면 바로 한국입니다. 대우조선해양, 지금은 한화오션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거기서 건조한 3,000톤급 호위함이에요. 2019년에 태국 해군에 인도됐고 현재 태국 해군 최강의 수상 전투함입니다. 이 배가 왜 대단하냐면요. 일단 크기부터 설명드려야 할 것 같아요. 3,000톤급이라는 게 군함 세계에서는 중간 정도 크기인데 동남아시아 해군 기준으로는 꽤 큰 편에 속합니다. 길이가 124m, 폭이 14m 정도 되니까 축구장 길이보다 살짝 더 긴 거예요. 여기에 최신 무장이 잔뜩 실려 있습니다. 함대공 미사일, 함대함 미사일,
어뢰, 함포까지 웬만한 건 다 갖추고 있어요. 특히 레이더 시스템이 아주 뛰어난데요. 동시에 여러 개의 목표물을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적 전투기가 날아오든 미사일이 날아오든 배가 다가오든 전부 다 잡아내서 요격할 수 있는 거죠. 싱가포르 해군이랑 함께 동남아시아 최강의 수상 전투함으로 꼽힐 정도예요. 그런데 제가 정말 감탄한 건 이 배의 건조 과정이었습니다. 원래 태국이 이런 대형 군함을 만들 능력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해외에서 사와야 했는데 미국이나 유럽 배는 너무 비싸서 엄두가 안 났어요. 그때 한국 대우조선해양이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설계하고 건조해주겠다. 가격은 미국 유럽 것의 절반 수준으로 하겠다. 게다가 기술 이전도 해주겠다고요. 태국이 당연히 환영했죠. 한국 기술자들이 태국에 가서 태국 조선소 직원들을 교육시키고 함께 일하면서 기술을 전수해줬습니다. 단순히 배 한 척 팔고 끝낸 게 아니라 태국이 스스로 군함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준 거예요. 이게 한국 방위 산업의 강점이에요. 미국이나 유럽은 그냥 완제품만 팔고 기술은 절대 안 알려주거든요. 자기들 밥그릇이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기꺼이 기술을 나눠줍니다. 왜냐하면 한국도 예전에 똑같은 처지였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가난하던 시절에 선진국들한테 기술 좀 알려달라고 사정했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 서름을 알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한테 기술을 전수해주면서 함께 성장하자는 자세를 갖고 있는 거죠. 이런 접근 방식이 개발도상국들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어쨌든 푸미폰 아둔야댓이 캄보디아 해안을 향해 출항했습니다. 동남아시아 바다는 좁은 해협이랑 수많은 섬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해상 작전이 까다롭기로 유명한데요. 푸미폰 아둔야댓은 최신 항법 시스템 덕분에 이런 복잡한 해역에서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시아누크빌 항구로 향하는 주요 항로에 딱 버티고 서서 지나가는 선박들을 하나하나 검문하기 시작했어요. 캄보디아 선박이든 제3국 선박이든 상관없이 전부 다 세워서 뭘 싣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무기나 군수물자가 발견되면 즉시 압류하거나 돌려보냈어요. 캄보디아가 격렬하게 항의했습니다. 이건 국제법 위반이다. 공해상에서 민간 선박을 멋대로 세울 수 없다고요. 그런데 태국 측 논리가 있었어요. 전시 상황에서 교전국으로 들어가는 군수물자, 수송을 차단하는 건 국제법상 허용되는 행위라는 거였죠. 실제로 국제법에 그런 조항이 있긴 해요. 물론 해석의 여지가 있어서 나중에 법적 분쟁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일단 전쟁이 끝나야 그런 얘기도 하는 거잖아요. 당장은 태국 해군이 바다를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캄보디아 해군이 이걸 막으려고 했을까요? 솔직히 막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캄보디아 해군 전체를 다 합쳐봐야 소형 초계정이랑 경비정 몇 척뿐이에요. 푸미폰 아둔야댓 한 척이랑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배가 단 한 척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캄보디아 해군은 아예 항구에서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나왔다가는 순식간에 바다의 고철 덩어리가 될 게 뻔하니까요. 해상 봉쇄가 시작되고 며칠 지나자 효과가 바로 나타났어요. 캄보디아 전선에서 탄약 부족 현상이 심각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원래 중국에서 보내주는 물자로 버티고 있었는데 그게 바다에서 막히니까 보급이 뚝 끊긴 거예요. 다연장 로켓을 쏘고 싶어도 로켓탄이 없어서 못 쏘는 상황이 된 거죠. 더 결정적인 건 연료 부족이었습니다. 전차든 트럭이든 장갑차든 연료가 있어야 움직이잖아요. 캄보디아는 산유국이 아니라서 연료를 전부 수입에 의존하거든요. 해상 봉쇄로 연료 수입이 막히니까 캄보디아군 기갑부대가 꼼짝을 못하게 됐습니다. 중국에서 사들인 VT사 전차가 60대나 있었는데 기름이 없어서 그냥 정글에 세워둘 수밖에 없었어요. 움직이지 못하는 전차는 그냥 거대한 쇳덩이에 불과합니다. 이 시점에서 캄보디아군이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육상 보급로도 끊기고 해상 보급로도 막히니까 전선에 있는 병사들이 굶주리기 시작한 거예요. 밥도 못 먹고 탄약도 없고 연료도 없으니까 싸울 의지가 완전히 꺾여버렸습니다. 탈영병이 속출했고요. 일부 부대는 통째로 무기를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태국 언론들이 승전보를 연일 쏟아냈어요. 한국산 군함이 바다를 완전히 장악했다. 캄보디아는 이제 끝났다고요. 태국 국민들은 푸미폰 아둔야댓을 바다의 수호신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다를 지키는 신이 한국에서 왔다는 거예요. 제가 이 상황을 보면서 느낀 게 있는데요. 한국 방위 산업이 정말 대단한 게 육해공을 다 커버한다는 겁니다.
하늘에서는 KGGB하고 T-50이 날아다니고 바다에서는 푸미폰 아두냐댓이 버티고 있고요. 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맞물려서 돌아가면서 캄보디아를 완전히 고립시킨 거예요. 입체적인 압박이라고 해야 할까요? 하늘과 바다를 동시에 장악하니까 적이 숨을 곳이 없어진 겁니다. 미국이나 유럽 무기로 이 정도 시스템을 갖추려면 천문학적인 돈이 들거든요. 그런데 한국 무기는 가격이 절반밖에 안 되면서도 성능은 거의 비슷하니까 태국 같은 중진국도 충분히 도입할 수 있었던 거죠. 이게 한국 방위 산업의 핵심 경쟁력이에요. 최첨단은 아닐 수 있어도 가성비로는 세계 최고라는 거. 그 가성비 덕분에 태국이 동남아시아 최강의 군사력을 갖추게 됐고 이번 전쟁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태국이 하늘과 바다를 장악하긴 했는데 캄보디아가 믿는 구석이 아직 하나 남아 있었거든요.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캄보디아가 중국한테 수십억 달러어치 무기를 사들였다는 얘기 아까 드렸잖아요. 그 무기들이 과연 실전에서 어떤 성능을 보여줬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30년 군 생활하면서 이렇게 처참한 장면은 본 적이 없습니다. 태국군이 하늘과 바다를 완전히 장악하면서 캄보디아는 점점 궁지에 몰리고 있었는데요. 그래도 캄보디아 지휘부가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에서 사들인 최신 무기들이 아직 건재하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캄보디아가 지난 몇 년 동안 중국한테서 얼마나 많은 무기를 사들였는지 아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VT4라는 주력 전차를 60대나 들여왔고요. VN1이라는 장갑차도 수십 대를 보유하고 있었어요. 거기다가 PHL-3이라는 최신형 다연장 로켓 시스템, 6문, HQ-17이라는 중거리 방공 미사일, KS-1C라는 단거리 방공 미사일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중국 무기상들이 캄보디아한테 이 무기들을 팔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거면 동남아시아에서 적수가 없다고 큰 소리를 쳤대요. 가격도 미국이나 유럽 무기의 절반도 안 되니까 가성비로는 세계 최고라고 자랑을 했고요. 캄보디아 지도부가 이 말을 철석같이 믿었던 거죠. 그런데 실전에서 벌어진 일은 정말 참담했습니다. 제가 군 생활 30년 동안 여러 전쟁 사례를 분석해봤는데요. 이번처럼 한쪽 무기 체계가 처참하게 무너지는 경우는 정말 드물었어요. 첫 번째로 방공 시스템 얘기부터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캄보디아가 중국한테서 사들인 방공 미사일이 아까 말씀드린 HQ-17하고 KS-1C였습니다. HQ-17은 사거리가 한 15km 정도 되는 중거리 방공 미사일이고요. KS-1C는 사거리 40km 정도 되는 좀 더 긴 사정거리를 가진 물건이에요. 이론상으로는 이 두 가지를 조합해서 다층 방어망을 구축하면 적 전투기가 함부로 접근을 못하거든요. 중국 기술자들이 캄보디아에 와서 이걸 설치해주면서 완벽한 방어막을 만들어줬다고 자신만만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태국 공군이 이 방공망을 어떻게 무력화시켰는지 아세요? 전자전이라는 걸 썼어요. 전자전이라는 게 뭐냐면 적의 레이더나 통신 장비를 전파 방해로 먹통으로 만드는 거예요.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막아버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태국 공군이 전자전 장비를 가동하니까 캄보디아 방공 레이더가 갑자기 화면에 아무것도 안 뜨기 시작했대요. 적 비행기가 날아오는지 안 오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게 된 거죠. 설상가상으로 중국제 방공 시스템은 지휘통제 네트워크로 서로 연결되어서 작동하게 설계되어 있었는데요. 이 네트워크 자체가 끊어져 버린 겁니다. 각각의 미사일 부대가 따로따로 놀게 되니까 체계적인 방어가 불가능해졌어요. 마치 눈 감고 귀 막은 채로 싸우라는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태국 F-16 조종사들이 나중에 인터뷰에서 한 말이 있는데요. 캄보디아 방공망이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다고 했어요. 미사일이 날아올 거라고 긴장하고 들어갔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서 오히려 당황했다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들어가서 폭탄 떨어뜨리고 유유히 나왔다고요. 40km 사거리를 자랑하던 KS-1C 미사일이 단 한 발도 발사되지 못했습니다. 중국이 그렇게 자신있게 팔았던 방공망이 실전에서는 종이장처럼 뚫린 거예요. 두 번째로 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바로 중국제 전차 VT4의 포신 폭발 사고였습니다. 이건 태국 쪽에서도 중국 무기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아까 태국이 미국 동맹국이면서도 중국 무기를 일부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중 하나가 바로 이 VT4 전차였거든요.
태국 육군이 60대 정도를 운용하고 있었는데 이번 전쟁에서 화력 지원용으로 투입했습니다. 12월 중순 어느 날이었는데요. 태국군 VT사 전차 한 대가 캄보디아군 진지를 향해 포격을 하고 있었어요. 적 전차를 상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캄보디아군이 숨어있는 참호나 벙커를 향해서 고폭탄을 쏘는 임무였거든요. 이틀 동안 쉬지 않고 200발 넘게 사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포신이 폭발해버렸어요. 포신이라는 게 대포에서 포탄이 날아가는 기다란 관 있잖아요. 그게 한가운데서 펑 하고 찢어져 버린 겁니다. 전차 안에 있던 승무원 3명이 부상을 당했고요. 전차는 완전히 망가져서 폐기 처분해야 했어요. 이 사진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태국 언론들이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는데요. 태국군이 처음에는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만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밝혀졌거든요. 전차 포신에는 수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포탄을 몇 발 쏘면 교체해야 하는지 정해져 있다는 뜻이에요. 마치 자동차 타이어를 몇만 킬로미터 달리면 갈아야 하는 것처럼요. VT사 전차의 경우 태국군 교범에 따르면 포신 수명이 500발로 되어 있었습니다. 500발 쏘면 새 포신으로 교체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 전차는 고작 200발을 쐈을 뿐이에요. 수명의 절반도 안 채웠는데 터져버린 겁니다. 비교를 해드리면요. 한국군이 사용하는 K1A1 전차의 포신 수명이 1200발입니다. VT사의 2배가 넘어요. 그것도 공식 수명이 그렇고 실제로는 더 쏴도 끄떡없거든요. 한국 전차는 1200발 다 쏘고도 멀쩡한데 중국 전차는 500발 수명이라면서 200발에 터진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중국 무기의 품질 관리가 얼마나 엉망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분석이 나왔는데요.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은 포신 자체가 불량품이었다는 거예요. 중국이 수출용으로 만드는 VT사에 들어가는 125mm 활강포가 1980년대에 개발된 초기 버전이라서 품질이 균일하지 않다는 겁니다. 같은 공장에서 만들어도 어떤 건 튼튼하고 어떤 건 약한 거죠. 러시안 룰렛처럼 운에 맡기는 셈이에요. 전차라는 게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VT사 한 대 가격이 대략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5억 원 정도 합니다. 싸다고 좋아서 샀는데 실전에서 제대로 작동도 안 하고 승무원만 다치게 만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딱 맞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태국 내에서 중국 무기에 대한 여론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원래 태국 군부 일각에서는 중국 무기가 가성비가 좋다면서 더 사자는 의견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포신 폭발 사고가 터지고 나니까 그런 목소리가 쏙 들어갔어요. 인터넷에서는 중국 무기 다 갖다 버리고 한국 무기로 바꾸자는 여론이 들끓었고요. 실제로 태국 정부가 중국한테서 사기로 했던 잠수함 계약을 재검토하겠다는 발표까지 했습니다. 2017년에 중국이랑 잠수함 3척을 사기로 계약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일을 계기로 그걸 백지화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캄보디아 쪽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태국한테 있는 중국 무기도 이 모양인데 캄보디아가 갖고 있는 것들은 오죽하겠어요. 실제로 캄보디아군이 자랑하던 PH-L3 다연장 로켓도 기대 이하의 성능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이 로켓이 사거리 150km를 자랑하거든요. 한국이 만든 천모 다연장 로켓이 80km 정도 되니까 그것보다도 훨씬 긴 거예요. 중국 기술자들이 천모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자랑을 했었는데요. 실전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발사는 했는데 목표 지점 근처에도 못 가고 엉뚱한 데 떨어지는 경우가 허다했대요. 유도 장치에 문제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로켓 자체가 불량이었던 건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150km 사거리라는 게 완전히 허풍이었던 거죠. 태국군이 나중에 노획한 캄보디아군 문서를 보니까 재미있는 내용이 있었대요. 캄보디아군 지휘관들이 중국 무기 성능에 불만을 토로하는 보고서가 여러 개 있었거든요. 레이더가 자주 먹통이 된다. 미사일 발사 버튼을 눌러도 반응이 없는 경우가 있다. 부품을 교체하려고 중국에 연락했더니 몇 달을 기다리라고 한다.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중국 무기의 고질적인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애프터 서비스가 형편없다는 거. 물건 팔고 나면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에 반해서 한국 방위산업은 어떻게 하냐면요. 물건 팔고 나서도 계속 관리를 해줍니다. 기술자를 파견해서 정비하는 법도 알려주고요. 부품도 신속하게 공급해주고 문제가 생기면 즉각 대응해줘요.
이게 당장은 수익이 안 나는 것 같아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신뢰를 쌓는 거거든요. 한번 거래한 나라가 다음에 또 한국 무기를 사게 만드는 비결이에요. 이번 전쟁으로 중국 무기의 민낯이 전 세계에 드러났습니다. 싸긴 싼데 실전에서 못 써먹는 물건이라는 인식이 확 퍼진 거예요. 동남아시아 무기 시장에서 중국의 점유율이 급격히 떨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그 빈자리를 한국이 차지할 거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실제로 이번 전쟁이 벌어지는 와중에도 필리핀이랑 말레이시아에서 한국 무기 추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베트남도 한국산 K9 자주포 20문을 사기로 계약했고요. 중국의 실패가 한국의 기회가 된 셈이죠. 하늘도 잡고 바다도 잡고 적의 무기 체계까지 무력화시킨 태국군이었지만 이 전쟁에는 군사적 승리 말고 또 다른 목표가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톰마다 카지노 얘기를 잠깐 드렸잖아요. 그 카지노들이 단순한 도박장이 아니라 동남아시아 최대의 범죄 소굴이었다는 거요. 이제 그 어둠의 제국을 뿌리 뽑을 시간이 됐습니다. 챕터 6 어둠의 제국이 무너지다 6천만 7,200. 태국이 이 전쟁을 시작한 진짜 이유가 뭐였을까요? 표면적으로는 캄보디아가 먼저 도발해서 응징한다는 거였지만 태국 정부가 속으로 노린 게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국경 지역에 있는 범죄 카르텔을 완전히 쓸어버리는 거였어요. 아까 톰마다 카지노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게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태국 마이너스 캄보디아 국경을 따라서 이런 카지노 단지가 수십 개가 있었거든요. 겉으로는 합법적인 도박장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동남아시아 최악의 범죄 온상이었어요. 이 카지노들을 누가 운영하고 있었냐면요. 중국 삼합회라는 거대 범죄 조직이었습니다. 삼합회라는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홍콩 느와르 영화에 자주 나오잖아요. 마약 밀매하고 도박장 운영하고 사람 납치하고 하는 그 조직이요. 이 삼합회가 캄보디아 부패한 권력층하고 손을 잡고 국경 지역에 아예 범죄 왕국을 건설해버린 거예요. 이 카지노들에서 뭘 했냐면요.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했습니다. 한국 사람들한테 전화해서 검찰청입니다. 당신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습니다. 돈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이러면서 사기치는 그 전화 있잖아요. 그 전화들이 바로 여기서 걸려왔던 거예요. 태국 사람들한테도 똑같이 했고요. 일본이나 대만 사람들한테도 했습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사기를 쳤던 거죠. 그것보다 더 끔찍한 건 인신매매였어요. 이 범죄 조직들이 동남아시아 각국에서 젊은이들을 속여서 데려왔거든요. 좋은 일자리 있다, 월급 많이 준다 이러면서 꼬드겨서 캄보디아로 데려온 다음에 여권을 빼앗고 감금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강제로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일을 시켰습니다. 거부하면 맞았고요. 도망치려다 걸리면 더 심한 폭행을 당했어요. 실제로 죽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 피해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수천 명은 될 거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카지노 건물 안에 갇혀서 하루 종일 한국에 전화를 걸어야 했던 거예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사기 공범이 된 거죠.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해도 캄보디아 경찰이 손을 안 댔어요. 왜냐하면 뒤에서 돈을 받고 있었으니까요. 이런 상황이 몇 년째 계속되고 있었는데 한국 정부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2024년에 한국 경찰이 동남아시아로 대규모 수사팀을 파견했거든요.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이런 나라들에 있는 스캠 조직을 소탕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한국 경찰청장이 직접 나서서 동남아 국가들과 협력하겠다고 선언도 했고요. 실제로 일부 조직원들을 검거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태국도 이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어요. 태국 국민들도 똑같이 피해를 보고 있었거든요. 카지노에 끌려가서 강제 노동에 시달리는 태국 사람들이 수백 명이 있었고 보이스피싱에 속아서 전 재산을 날린 노인들도 부지기수였습니다. 태국 정부가 캄보디아의 범죄자들을 넘겨달라고 요청했는데 캄보디아 측이 계속 미적거렸어요. 왜냐하면 캄보디아 고위층들이 이 범죄 조직한테서 뒷돈을 받고 있었으니까요. 손을 대려고 해도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쟁이 터지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태국군이 캄보디아 영토 안에 있는 목표물을 정당하게 공격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거잖아요. 군사기지를 때린다는 명목으로 실제로는 범죄 카지노들을 쓸어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12월 10일 톤마다 카지노 폭격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KGGB가 이 건물을 정확하게 때려서 완전히 박살냈는데요.
이 카지노가 캄보디아군 임시 사령부로 쓰였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삼합회 간부들이 머물던 곳이기도 했거든요. 폭격으로 캄보디아 군인 6명이 사망했다고 발표됐는데 실제로는 범죄 조직 간부들도 같이 죽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공식 발표는 안 됐지만 현지 소식통들 말로는 삼합회 고위 인사 2명이 이 폭격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 태국군이 국경지역 카지노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공중 폭격을 하기도 하고 지상군이 진입해서 점령하기도 했습니다. 카지노 건물에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서 끔찍한 광경이 펼쳐졌대요. 쇠창살로 막아놓은 방에 사람들이 갇혀 있었거든요. 대부분이 젊은 사람들이었는데 동남아시아 각국에서 속아서 끌려온 피해자들이었어요. 태국 사람도 있었고 미얀마 사람도 있었고 베트남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도 있었어요. 태국군이 이 사람들을 구출해서 안전한 곳으로 옮겼는데요. 구출된 피해자 수가 수백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한국인이 몇 명인지는 아직 정확히 발표가 안 됐지만 상당수가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해요. 몇 년 동안 갇혀 있다가 드디어 풀려난 사람들도 있었대요. 가족들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거죠. 이 소식이 한국에 전해지면서 태국에 대한 고마움이 커졌습니다. 인터넷에서 태국 고맙다는 글이 쏟아졌고요. 한국 외교부에서도 태국 정부에 감사를 표했어요. 물론 이게 한국을 위해서 일부러 해준 건 아니에요. 태국 입장에서도 자국민 보호하고 범죄 조직 소탕하는 게 목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한국인 피해자들도 구출됐으니까 양쪽 다 좋은 일이 된 거죠. 재미있는 건 이 과정에서 한국산 무기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KGB가 범죄 소굴을 정밀 타격했고 T-50TH가 도주하는 범죄자들을 추적했고 푸미폰 아두냐데시 해상 탈출로를 차단했습니다. 한국 무기가 한국인을 구한 셈이에요. 범죄 조직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삼합회 간부들 중 살아남은 자들은 캄보디아 내륙으로 도망쳤고요. 일부는 라오스나 미얀마 쪽으로 국경을 넘었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 콜센터들은 문을 닫았고 강제 노동에 시달리던 피해자들은 해방됐어요. 물론 범죄 조직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다른 곳에서 다시 뿌리를 내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하지만 적어도 태국-캄보디아 국경에서는 한동안 활동하기 어려울 겁니다. 태국군이 그 지역을 완전히 장악했으니까요. 태국 언론들이 이 작전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는데요. 한국의 도움으로 악의 소굴을 박멸했다는 식으로 다뤘습니다. 태국 네티즌들 반응이 정말 뜨거웠어요. 몇 가지 소개해드릴게요. 한국이 보내준 무기가 우리나라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범죄자들까지 쓸어버렸다. 이건 정말 대단한 선물이다. 한국과 태국은 진정한 친구다. 어려운 시기에 서로 돕는 게 진짜 우정 아니겠나. 이것이야말로 6.25 때 우리가 한국을 도운 것에 대한 보답이다. 역사가 이렇게 돌고 도는구나. 6.25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이 있어요. 태국이 한국 전쟁 때 우리나라를 도우러 군대를 보냈다는 거요. 1950년에 전쟁이 터지고 유엔군이 참전했을 때 태국도 함께 왔습니다. 태국군이 한반도에서 싸우다가 전사한 분들이 136명이에요. 한국 땅에서 한국 사람도 아닌데 목숨을 바친 거잖아요.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가보시면 태국군 전사자들 묘역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왜 왔는지 아세요? 공산주의 침략에 맞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였대요. 태국은 지금도 그때 일을 기억하고 있고 한국을 형제의 나라로 여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로 한국 무기가 태국을 도운 거예요. 75년 전에 태국이 우리를 도왔는데 이제 우리가 갚은 셈이죠. 태국 사람들이 이 점을 깊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인터넷에서 6.25 참전 얘기가 자주 나왔거든요. 그때 우리가 피 흘린 게 헛되지 않았다. 한국이 이렇게 성장해서 이제 우리를 돕고 있다. 이런 감상적인 글들이 많았습니다. 이 전쟁의 결과로 태국은 확실한 승자가 됐어요. 군사적으로 캄보디아를 압도했을 뿐만 아니라 국경 지역 범죄 조직까지 소탕했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산 무기가 핵심 역할을 했다는 게 전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KGB, T-50, 푸미폰 아두냐뎃. 이 세 가지 한국 무기가 태국의 승리를 이끈 삼총사였어요. 저도 30년 동안 군에 있으면서 여러 나라 무기를 분석해봤는데요. 솔직히 한국 무기가 이 정도 수준인 줄은 몰랐습니다. 미국 무기를 베낀 짝퉁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실전 성능을 보니까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어요.
가격은 미국 유럽 것의 절반인데 성능은 거의 비슷하고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더 낫더라고요. 이게 바로 한국 방위 산업의 경쟁력이에요. 다음 챕터에서는 이 전쟁이 끝난 후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 방위 산업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무기 시장의 판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라는 게 하늘에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캄보디아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보유하고 있던 다연장 로켓을 총동원해서 태국 국경 지역을 향해 계속 미친 듯이 포탄을 쏟아부었거든요. 정밀도는 떨어지지만 일단 양으로 밀어붙이는 전략이었죠. 태국으로서는 하늘에서 거둔 값진 승리를 반드시 땅에서도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한국에서 건너온 두 번째 무기가 전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늘에서 아무리 두들겨 패도 그것만으로는 전쟁을 끝낼 수가 없었거든요. KGB가 하늘에서 맹활약하는 동안 캄보디아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캄보디아는 전투기가 한 대도 없어서 공중전은 애초에 포기한 상태였는데요. 대신에 자기들이 숫자에서 앞서는 다연장 로켓으로 승부를 걸었어요. 중국에서 사들인 PH-L3이라는 최신형 다연장 로켓이 있었는데 이게 한 번에 로켓 12발을 동시에 쏟아부을 수 있는 무시무시한 화력을 가진 물건이거든요. 사거리도 무려 150km나 돼서 캄보디아 영토 깊숙한 곳에서 쏴도 태국 국경 마을까지 충분히 닿았습니다. 거기다가 구소련 시절에 만들어진 BM-21이라는 다연장 로켓도 48문이나 보유하고 있었어요. 이건 좀 구식이긴 한데. 한 번 발사하면 40발이 동시에 날아가니까 그야말로 불비가 쏟아지는 거죠. 캄보디아군은 이 로켓들을 정글 속에 교묘하게 숨겨놨다가 기습적으로 발사하고는 재빨리 도망가서 다른 곳에 숨는 게릴라 전술을 썼습니다. 쏘고 튀고를 반복하는 거예요. 정밀하게 특정 목표물을 맞히는 건 아니지만 어차피 그럴 필요도 없었어요. 그냥 태국 국경 마을 방향으로 대충 겨냥해서 수십 발씩 퍼부으면 그 중에 몇 발은 민간인 거주 지역에 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태국 쪽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로켓 파편에 맞아서 죽는 민간인이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했고요. 국경 지역 주민들 수만 명이 집을 버리고 피난길에 올랐어요. 태국 정부 입장에서는 KGB로 적의 사령부랑 보급로를 끊어놓긴 했는데 당장 국민들이 죽어나가는 걸 막지 못하고 있으니까 여론이 점점 험악해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게릴라식 로켓 공격을 막기가 정말 어렵다는 거였어요. 다연장 로켓이라는 게 트럭에 발사대를 싣고 다니면서 아무 데서나 쏠 수 있거든요. 정글에 숨어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로켓 퍼붓고 5분 만에 사라져버리니까 아무리 좋은 정찰 장비를 가져다 놔도 찾아내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설령 위치를 포착했다 해도 F-16이 출격해서 그 위치에 도착할 때쯤이면 이미 적은 저 멀리 도망가 버린 뒤에요. 태국 공군 지휘부가 머리를 싸매고 고민했습니다. F-16은 성능은 좋은데 덩치가 크고 운용비가 비싸서 아무 때나 막 띄울 수가 없거든요. 1시간 비행하는 데 드는 비용이 우리 돈으로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되니까 24시간 내내 하늘에 띄워놓을 수가 없는 노릇이었어요. 그런데 우리한테 F-16 말고 다른 비행기가 있지 않으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바로 T-50TH 골든 이글이었어요. T-50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이게 원래는 훈련기입니다. 전투기 조종사가 되려면 처음부터 F-16 같은 고성능 전투기를 몰 수는 없고 단계별로 훈련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때 쓰는 비행기가 훈련기예요.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미국 로키드 마틴이랑 손잡고 개발한 건데 세계 최초의 초음속 훈련기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습니다. 초음속이라는 게 뭐냐면 소리보다 빠르다는 뜻이에요. 총알이 날아가는 것보다 빠른 속도로 하늘을 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 훈련기를 개발하면서 야심찬 계획을 하나 세웠어요. 그냥 훈련만 시키는 비행기로 끝내지 말고 여기다 무장을 달아서 실제 전투에도 쓸 수 있게 만들자는 거였죠. 그래서 탄생한 게 TA-50이랑 FA-50인데요. TA-50은 훈련기에 폭탄 투하 능력을 추가한 경공격기이고 FA-50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공대공 미사일까지 달 수 있게 만든 경전투기예요. 태국이 바로 이 T-50 시리즈를 한국에서 사들였습니다. 정식 명칭이 T-50TH인데 TH는 타일랜드의 약자예요. 태국 맞춤형으로 개조했다는 뜻이거든요.
2015년부터 도입을 시작해서 현재 12대를 운용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주로 조종사 훈련용으로만 썼습니다. 실전에 투입해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태국 공군 지휘부가 기발한 생각을 한 겁니다. T-50TH가 F-16보다 운용비가 훨씬 싸거든요. 1시간에 3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요. F-16의 3분의 1 수준이죠. 게다가 덩치가 작고 가벼워서 이착륙도 빠르고요. 소규모 기지에서도 운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F-16은 큰 작전에 투입하고 T-50TH는 국경 순찰이랑 긴급 대응했으면 딱이겠다는 판단을 한 거예요. 12월 중순이었는데요. 태국 공군이 T-50TH 편대를 국경 인근 전진기지에 배치했습니다. 평소에는 후방훈련기지에 있던 비행기들을 최전방으로 끌고 온 거예요. 캄보디아 입장에서는 이게 엄청난 압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진기지에서 국경까지 비행시간이 채 10분도 안 걸리거든요. 로켓 발사 징후가 포착되는 순간 T-50TH가 바로 출격해서 달려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예전처럼 느긋하게 쏘고 도망갈 시간이 없어진 겁니다. 캄보디아군 지휘부가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정글에서 로켓 발사 준비를 하고 있으면 언제 T-50TH가 날아올지 몰라서 신경이 곤두서는 거죠. 실제로 발사 직전에 태국 전투기 소리가 들리면 허겁지겁 장비 버리고 도망치는 일이 빈번해졌습니다. 로켓을 제대로 쏘지도 못하고 달아나느라 바빴어요. 제가 군사 전문가로서 감탄한 건 바로 이 심리전 효과였습니다. T-50TH가 실제로 폭탄을 떨어뜨리지 않아도 그냥 국경 위를 날아다니는 것만으로 캄보디아군 작전을 마비시킬 수 있었거든요. 24시간 언제든 출격할 수 있는 비행기가 코앞에 대기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적에게는 엄청난 공포인 거예요. 군사 용어로 이걸 존재만으로 억제한다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T-50TH의 진가는 며칠 후에 제대로 발휘됐습니다. 12월 17일 오후였는데요. 태국군 정찰대가 캄보디아 국경 근처 정글에서 수상한 움직임을 포착했어요. 위성사진을 분석해보니까 다연장 로켓 발사대 3문이 발사 준비를 하고 있는 게 확인됐습니다. 이 로켓들이 발사되면 또다시 태국 민간인들이 죽게 생겼어요. F-16을 출격시키자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F-16이 있는 후방 기지에서 국경까지 날아오려면 최소 20분은 걸리는데 로켓 발사는 5분 안에 끝나거든요. 그때 전진기지에 대기하고 있던 T-50TH 2대가 긴급 출격 명령을 받았습니다. 조종사들이 이륙해서 목표 지점까지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이 고작 7분이었어요. 캄보디아군이 로켓 발사 준비를 마치고 막 발사 버튼을 누르려던 찰나였습니다. T-50TH가 나타나서 정글 위를 저공으로 휩쓸고 지나갔어요. 캄보디아 병사들이 혼비백산에서 달아났고 로켓 발사대는 그 자리에 버려졌습니다. 태국군 특수부대가 나중에 그 현장에 가보니까 로켓에 이미 좌표가 입력되어 있었는데요. 태국 국경 마을 한가운데를 겨냥하고 있었다고 해요. 하마터면 또 수십 명이 죽을 뻔했던 겁니다. 이 사건 이후로 T-50TH의 명성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태국 언론들이 앞다퉈서 보도했는데요. 한국산 훈련기가 우리 국민을 구했다고 대서특필했어요. 인터넷에는 T-50TH를 찬양하는 글이 쏟아졌고요. 어떤 사람은 이제 F-16은 필요 없다. T-50만 더 사면 된다는 과격한 주장까지 했습니다. 물론 그건 좀 과장된 얘기지만 그만큼 T-50TH가 태국 국민들 마음속에 확실하게 각인됐다는 뜻이에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T-50의 진짜 대단한 점은 가성비입니다. F-16 한 대 가격이면 T-50을 두세 대 살 수 있거든요. 운용비도 3분의 1밖에 안 들고요. 그런데 성능은 구형 전투기 못지않아요. 초음속으로 날 수 있고 정밀 유도 무기를 장착할 수 있고 최신 레이더도 달려 있습니다. 가난한 나라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얼마나 매력적인 물건이겠어요. 최첨단 F-35는 꿈도 못 꾸고 F-16도 너무 비싸서 몇 대 못 사는 나라들이 전 세계에 수두룩합니다. 그런 나라들한테 T-50 시리즈는 그야말로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예요. 돈은 적게 들이면서도 어느 정도 수준의 공굴력을 갖출 수 있게 해주니까요. 실제로 T-50은 한국 방위산업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수출 품목 중 하나가 됐습니다. 태국 말고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라크, 폴란드 같은 나라들이 줄줄이 사갔어요. 지금까지 전 세계에 팔린 대수가 200대 가까이 됩니다.
단일 기종으로 이 정도 수출 실적을 올린 한국 무기가 또 없거든요. 이번 태국 캄보디아 전쟁은 T-50의 실전 능력을 전 세계에 증명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훈련기라고 무시당하던 비행기가 실제 전쟁터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해낸 거예요. 이 소식이 퍼지면서 T-50 구매를 검토하는 나라들이 더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특히 동남아시아하고 중동 쪽에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늘에서 F-16과 T-50TH가 완벽한 팀플레이를 펼치는 동안 바다에서도 결정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가 아무리 두들겨 맞아도 버틸 수 있었던 건 해상 보급로가 살아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이제 그 바다를 틀어막을 차례였습니다. 전쟁이라는 게 그냥 총 쏘고 폭탄 떨어뜨리는 것만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보급입니다. 아무리 용감한 군대라도 밥을 못 먹으면 싸울 수가 없고요. 탄약이 떨어지면 총이 그냥 쇳덩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는 상대방 보급선을 끊는 게 핵심이거든요. 태국군이 KGB로 짜이 줄리 교량을 박살내면서 캄보디아군 육상 보급로는 완전히 막혔습니다. 그런데 캄보디아한테는 아직 다른 통로가 하나 남아 있었어요. 바로 바다였습니다. 캄보디아 남쪽에 시아누쿠빌이라는 항구 도시가 있는데요. 이게 캄보디아 유일의 대형 항구예요. 중국하고 교역하는 화물 대부분이 이 항구를 통해서 들어오거든요. 전쟁 물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에서 보내주는 무기랑 탄약이 배에 실려서 시아누쿠빌 항구로 들어오고 거기서 트럭에 옮겨 실어서 전선으로 보내는 거였죠. 육상 보급로가 끊겼으니까 이제 이 해상 루트가 캄보디아군 생존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태국 해군이 움직였습니다. 목표는 캄보디아 해안 완전 봉쇄였어요. 시아누쿠빌 항구로 들어가는 모든 선박을 막아서 캄보디아가 외부에서 보급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이 작전에 투입된 핵심 전력이 바로 푸미폰 아두냐댓이라는 군함이었습니다. 이름이 좀 긴데요. 태국 국왕 이름을 따서 지은 거예요. 이 배가 어디서 만들어졌냐면 바로 한국입니다. 대우조선해양, 지금은 한화오션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거기서 건조한 3,000톤급 호위함이에요. 2019년에 태국 해군에 인도됐고 현재 태국 해군 최강의 수상 전투함입니다. 이 배가 왜 대단하냐면요. 일단 크기부터 설명드려야 할 것 같아요. 3,000톤급이라는 게 군함 세계에서는 중간 정도 크기인데 동남아시아 해군 기준으로는 꽤 큰 편에 속합니다. 길이가 124m, 폭이 14m 정도 되니까 축구장 길이보다 살짝 더 긴 거예요. 여기에 최신 무장이 잔뜩 실려 있습니다. 함대공 미사일, 함대함 미사일, 어뢰, 함포까지 웬만한 건 다 갖추고 있어요. 특히 레이더 시스템이 아주 뛰어난데요. 동시에 여러 개의 목표물을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적 전투기가 날아오든 미사일이 날아오든 배가 다가오든 전부 다 잡아내서 요격할 수 있는 거죠. 싱가포르 해군이랑 함께 동남아시아 최강의 수상 전투함으로 꼽힐 정도예요. 그런데 제가 정말 감탄한 건 이 배의 건조 과정이었습니다. 원래 태국이 이런 대형 군함을 만들 능력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해외에서 사와야 했는데 미국이나 유럽 배는 너무 비싸서 엄두가 안 났어요. 그때 한국 대우조선해양이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설계하고 건조해주겠다. 가격은 미국 유럽 것의 절반 수준으로 하겠다. 게다가 기술 이전도 해주겠다고요. 태국이 당연히 환영했죠. 한국 기술자들이 태국에 가서 태국 조선소 직원들을 교육시키고 함께 일하면서 기술을 전수해줬습니다. 단순히 배 한 척 팔고 끝낸 게 아니라 태국이 스스로 군함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준 거예요. 이게 한국 방위 산업의 강점이에요. 미국이나 유럽은 그냥 완제품만 팔고 기술은 절대 안 알려주거든요. 자기들 밥그릇이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기꺼이 기술을 나눠줍니다. 왜냐하면 한국도 예전에 똑같은 처지였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가난하던 시절에 선진국들한테 기술 좀 알려달라고 사정했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 서름을 알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한테 기술을 전수해주면서 함께 성장하자는 자세를 갖고 있는 거죠. 이런 접근 방식이 개발도상국들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어쨌든 푸미폰 아두냐댓이 캄보디아 해안을 향해 출항했습니다. 동남아시아 바다는 좁은 해협이랑 수많은 섬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해상 작전이 까다롭기로 유명한데요. 푸미폰 아두냐댓은 최신 항법 시스템 덕분에 이런 복잡한 해역에서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시아누크빌 항구로 향하는 주요 항로에 딱 버티고 서서 지나가는 선박들을 하나하나 검문하기 시작했어요. 캄보디아 선박이든 제3국 선박이든 상관없이 전부 다 세워서 뭘 싣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무기나 군수물자가 발견되면 즉시 압류하거나 돌려보냈어요. 캄보디아가 격렬하게 항의했습니다. 이건 국제법 위반이다. 공해상에서 민간 선박을 멋대로 세울 수 없다고요. 그런데 태국 측 논리가 있었어요. 전시 상황에서 교전국으로 들어가는 군수물자, 수송을 차단하는 건 국제법상 허용되는 행위라는 거였죠. 실제로 국제법에 그런 조항이 있긴 해요. 물론 해석의 여지가 있어서 나중에 법적 분쟁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일단 전쟁이 끝나야 그런 얘기도 하는 거잖아요. 당장은 태국 해군이 바다를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캄보디아 해군이 이걸 막으려고 했을까요? 솔직히 막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캄보디아 해군 전체를 다 합쳐봐야 소형 초계정이랑 경비정 몇 척뿐이에요. 푸미폰 아둔야대 탄척이랑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배가 단 한 척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캄보디아 해군은 아예 항구에서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나왔다가는 순식간에 바다의 고철 덩어리가 될 게 뻔하니까요. 해상 봉쇄가 시작되고 며칠 지나자 효과가 바로 나타났어요. 캄보디아 전선에서 탄약 부족 현상이 심각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원래 중국에서 보내주는 물자로 버티고 있었는데 그게 바다에서 막히니까 보급이 뚝 끊긴 거예요. 다연장 로켓을 쏘고 싶어도 로켓탄이 없어서 못 쏘는 상황이 된 거죠. 더 결정적인 건 연료 부족이었습니다. 전차든 트럭이든 장갑차든 연료가 있어야 움직이잖아요. 캄보디아는 산유국이 아니라서 연료를 전부 수입에 의존하거든요. 해상 봉쇄로 연료 수입이 막히니까 캄보디아군 기갑부대가 꼼짝을 못하게 됐습니다. 중국에서 사들인 VT사 전차가 60대나 있었는데 기름이 없어서 그냥 정글에 세워둘 수밖에 없었어요. 움직이지 못하는 전차는 그냥 거대한 쇳덩이에 불과합니다. 이 시점에서 캄보디아군이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육상 보급로도 끊기고 해상 보급로도 막히니까 전선에 있는 병사들이 굶주리기 시작한 거예요. 밥도 못 먹고 탄약도 없고 연료도 없으니까 싸울 의지가 완전히 꺾여버렸습니다. 탈영병이 속출했고요. 일부 부대는 통째로 무기를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태국 언론들이 승전보를 연일 쏟아냈어요. 한국산 군함이 바다를 완전히 장악했다. 캄보디아는 이제 끝났다고요. 태국 국민들은 푸미폰 아둔야댓을 바다의 수호신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다를 지키는 신이 한국에서 왔다는 거예요. 제가 이 상황을 보면서 느낀 게 있는데요. 한국 방위산업이 정말 대단한 게 육해공을 다 커버한다는 겁니다. 하늘에서는 KGGB하고 T-50이 날아다니고 바다에서는 푸미폰 아둔야댓이 버티고 있고요. 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맞물려서 돌아가면서 캄보디아를 완전히 고립시킨 거예요. 입체적인 압박이라고 해야 할까요? 하늘과 바다를 동시에 장악하니까 적이 숨을 곳이 없어진 겁니다. 미국이나 유럽 무기로 이 정도 시스템을 갖추려면 천문학적인 돈이 들거든요. 그런데 한국 무기는 가격이 절반밖에 안 되면서도 성능은 거의 비슷하니까. 태국 같은 중진국도 충분히 도입할 수 있었던 거죠. 이게 한국 방위 산업의 핵심 경쟁력이에요. 최첨단은 아닐 수 있어도 가성비로는 세계 최고라는 거. 그 가성비 덕분에 태국이 동남아시아 최강의 군사력을 갖추게 됐고 이번 전쟁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태국이 하늘과 바다를 장악하긴 했는데 캄보디아가 믿는 구석이 아직 하나 남아 있었거든요.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캄보디아가 중국한테 수십억 달러어치 무기를 사들였다는 얘기 아까 드렸잖아요. 그 무기들이 과연 실전에서 어떤 성능을 보여줬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30년 군 생활하면서 이렇게 처참한 장면은 본 적이 없습니다. 한국 무기 덕분에 태국 군인들 목숨이 지켜졌고 태국 국민들이 안전해졌고 범죄 조직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해방됐습니다. 역사가 이렇게 돌고 돈 거예요. 태국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공유되는 글 중에 이런 게 있대요. 1950년에 우리가 한국을 도왔고 2025년에 한국이 우리를 도왔다. 이것이 진정한 친구 사이다. 저도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국가 간의 관계도 결국 사람 사이의 관계와 같아요. 어려울 때 도와주고 은혜를 갚고 그러면서 신뢰가 쌓이는 거죠. 한국과 태국의 우정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태국 국민들이 인터넷에 올린 글 하나를 읽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총알 하나하나가 정확하고 효율적이며 목표물을 완벽하게 명중하니까 정말 놀랍습니다. 한국에서 보내준 선물 정말 고마워요. 이것이 바로 어려운 시기에 보여주는 진정한 우정입니다. 태국 사람들은 한국의 친절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보시고 대한민국 기술력이 참 대단하다고 느끼셨다면 대한민국 기술력이라고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 한 줄이 이 나라의 지금을 가장 잘 말해줍니다.